네, 수험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은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국토계획법 파트에 대한 복습 강의입니다. 자, 우리 지구단위 계획도 시험 문제에서 뭐 거의 매회 한 번씩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하셔서 내용들을 이 공부 순서, 학습 절차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그 지구단위 계획도 한번 이렇게 우리 그정한 패턴대로 지구단위 계획을 공부하는 그 방법. 자, 일단 지구단위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 의의가 있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은 뭐 3년이라든가 5년짜리 그 실효 규정하고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실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아무데나 지정하지 않고 지정하는 장소가 우리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데를 대상으로 지정을 할 건지. 자,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에 들어갈 내용들, 지구단위 계획에는 상세한 개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행정청이 만들어주는 상세한 개발 계획이에요. 특히 건물에 관한, 건물을 이렇게 신축하는 거에 관한 세부 계획을 만들어주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그 완화, 지구단위 계획을 잘 지켜서 건물 지으면 10가지 규정을 완화시켜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구단위 계획에서 세부적으로 수립 기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기준자 나오면 국토부 장관님이 정한다. 자, 공부하실 때 지구단위 계획의 의의부터, 지구단위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 지구단위 계획을 공부할 때 실효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효규정은 앞에 절차가 없어진다는 거죠. 몇 년 안에 어떤 일을 안 하면 3년이나 5년,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대상, 그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 그 다음에 완화되는 규정하고 수립 기준,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정리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뒤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 자, 우리가 도시계획 수립 대상, 도시계획 수립 대상이 6개의 도시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 이렇게 각자 도시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자,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이다. 자, 어떤 지역을, 특정 지역을 개발할 때 보다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면서 행정원칙에 관리하기 위한 계획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지구단위 계획은 세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인데 이게 자, 도시의 일부에 대해서 만드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일부. 자,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 전부라고 하시면 안 돼요.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의 일부에 대해서 그 일부가 바로 이게 개발되는 거예요. 자, 일부가 개발되는 지역이 있을 때는 그 개발되는 지역을 보다 관청이 건물을 어떤 방식으로 져라 이렇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만들고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 즉 도시의 일부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계획이다. 자, 전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실효로 한번 가볼까요? 실효. 자, 우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사전에 여기 좀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리 수업 시간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것을 먼저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라는 걸 먼저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을 어떤 특정 동네에다 수립을 하려면 도시의 일부 동네가 개발되면 거기다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는데 그게 도시관리계획 5번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몇 년을 줍니까? 자, 3년 안에 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지금 5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2번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후 3년 안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없으면 3년 되는 날 다음 날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실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주민이 제안한 것에 주민이 제안을 해서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가 되고 나면 다시 5년 안에 공사를 착수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3년이라는 기한하고 5년이라는 기한을 잘 보시면서 만약에 지구단위 계획 결정고시가 되고 났어요. 그러고 나서 5년 안에 공사 착수를 안 하면 이 5년이 되는 다음 날에 요 바로 직전 절차인 요 결정이 실효가 되고 또 이것도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는 결정고시로부터 3년 안에 여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안 하면 그러면 여기 그 3년 되는 날 다음 날에 또 요 앞에 있는 결정이 실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자체가 두 개가 다 실효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다시 한번 원문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머릿속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하는 결정하고 나서 3년 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결정,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결정고시로부터 5년 안에 공사 착수. 자, 보시면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결정고시죠. 해석할 때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하는 결정고시로부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하는 결정고시로부터 3년 안에 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가 안 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결정고시가 안 됐어요. 자, 위에 거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하는 결정고시로부터 3년 안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결정고시가 안 되면
그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 꼭 챙겨야 됩니다. 3년이 되는 날이 아닙니다. 3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하는 이 앞에 결정 자체가 실효가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하는 결정고시로부터 3년 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결정고시가 안 되면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자, 실효가 되는 게 뭡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하는 결정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요 자체가 효력을 잃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하는 결정고시로부터 3년 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결정고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밑에 2번도 보시면 주민이 제안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가 되고 나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가 되면 5년 안에 관련 인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착수하셔야 됩니다. 5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하면 자, 5년 되는 날 다음 날에 요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없어지겠죠.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을 잃기 때문에 항상 주의할 것은 3년과 5년이라는 부분이 바뀌는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3년과 5년 부분이 바뀌시면 안 됩니다. 위치를 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 실효되는 날이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 5년이 되는 날 다음 날을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가시죠. 자, 그럼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이제 공부하시면서 항상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하고 그 다음에 3년 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5년 안에 공사 착수인데 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려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먼저 정해야 되는데 아무데나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법에서 지정하는 장소가 있어요. 자, 도시지역도 할 수 있고 한 장 뒤로 보시면 도시적 외의지역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도시적 외의지역이면 관리지역이라든가 농림지역도 있었죠.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도 조건이 맞으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정되고 땅값 같은 게 올라갈 수 있겠네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자, 그런 거 보시면서 우리가 이런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도시지역부터. 자, 이런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아무데나 지정하지 않고 도시지역 안에서 먼저 정할 때, 자, 먼저 지정할 수 있는 곳, 자, 지정할 수 있는 곳이 다 이게 어디냐면 신규 개발지예요. 신규 개발지. 자, 우리 신규 개발지에다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전에 배웠던 용도지구 중에서 취락지구나 개발진흥지구 같은데 취락지구나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는 신규 개발지가 됩니다. 기타 도시개발 사업하는 도시개발구역, 재건축 재개발하는 정비구역, 토지공사가 땅을 개발하는 택지개발지구, 아파트를 짓기 위한 대종사업지구, 공장을 짓기 위한 산업단지,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한 관광특구 이런데 자, 주의할 건 뭐냐면 1번부터 7번까지는 다 신규 개발지로 지정이 되고 나서 뒤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도시개발구역 정하고 나서 뒤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서 체계적 개발을 위해서. 자, 그런데 여기 8번을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시가와 주정구역, 공원은 반드시 해제되는 구역이라는 단어가 꼭 붙으셔야 돼요. 자, 1번부터 7번까지는 해제라는 말이 없어두세요. 관광특구 안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다. 자, 산업단지 안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다는데 여기 8번은 반드시 8번은 빨간색 개발제한, 도시자연, 시가와나 공원은 조용히 보존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게 해제가 되면 성격이 개발로 바뀌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체계적 개발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왜 해제되는 구역이란 말이 빠지시면 안 됩니다. 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는 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는 구역, 또는 뭐 시가와나 공원이 해제가 되는 구역. 자, 또 하나는 자,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바뀌는 지역도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우리 요거는 대표적으로 반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주거지역이 녹지지역으로 가지 마시고 녹지지역이 주거, 녹지지역이 상업, 녹지지역이 공업적으로 바뀔 때 우리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는 곳이다. 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것입니다. 도시에 관해서 이런 신규 개발지에다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다. 이런 신규 개발지 전부나 일부에다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8번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해제되는 구역이란 말이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녹지가 주거, 상업, 공업으로 변경되는 지역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도시지역에서는 하나가 더 있네요.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자, 의무는 뭐냐면 임의적 항목의 여기 3번의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지구를 자, 갖고 옵니다. 자, 정택이가
자,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서 10년이 지났다. 이런 말이 붙으면 이때는 지정하여야 한다로 바꿔서 처리하셔야 됩니다. 정택이 사업 완료 10년. 자, 또 있어요. 8번에 자, 여기 시가주정구역하고 여기 공원이죠. 시가와나 공원이 해제가 되는데 해제되는 사이즈가 30만 제곱미터 이상. 그다음에 녹지 지역이 이렇게 주거라 상업이나 공업으로 바뀌는 지역도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자, 우리가 이 도시지역 에서 의무적으로 정한 지역들은 이건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정택이 사업 완료 10년, 시공이와 녹주는 30만, 정택이 10년, 시공이와 녹주는 30만 이렇게 하셔서 걔네들이 도시지역 안에서 의무라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고 다시 한번 정리하시 바랍니다. 정택이 사업 완료 10년, 시공이 해제 30만, 녹주 변경되는 지역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하면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도시지역 외의지역으로 나갑니다. 도시지역 외의지역이면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도 이렇게 1번 방법, 2번 방법, 3번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번 한번 볼까요? 자, 3번에 자, 요 도시지역 외의지역에 기존에 용도지구가 있었는데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자,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고 할 때 대체. 자, 기존 용도지구를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서 대체하려고 할 때도 우리가 도시지역 외의지역에다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케이스, 양가로 2번 케이스도 각각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는 지역인데 자, 이게 이제 가만히 보면 뭐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 중에서 양가로 1번이에요. 자, 관리지역으로 먼저 가는 거예요. 관리지역. 자, 관리지역으로 먼저 들어가서 100분의 50 이상, 절반 이상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절반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먼저 들어가고 다음 4가지 요건이 모두 맞으셔야 돼요. 자, 까다롭네요. 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하는데 자, 절반 이상이 계획관리지역 땅을 포함시키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4가지 요건이 추가적으로 맞으셔야 된다고요. 그 나머지 요건을 보시면 여기 추가적으로 4가지 요건, 기타 요건을 보시면 자, 먼저 나머지 요건이라고 그래서 자, 좀 전에 계획관리지역을 절반 이상을 집어넣고 기타 추가적으로 4가지 요건이 더 맞아야 되는데 4가지 요건은 나머지 요건, 면적 요건, 기반시설 요건, 자연환경 요건이라고 그래요. 잘 한번 보세요. 자, 절반 이상이 계획관리지역 포함시켜 놓고 나머지 땅은 계획관리지역 이외에 나머지 용도지역은 보전관리나 자, 이게 생산관리지역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이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관리지역 내에서 계획관리지역을 반 이상 집어넣고 나머지는 보전관리나 생산관리지역 쪽을 넣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씌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면적 요건은 거기다 아파트나 연립을 지을 때는 기본 면적이 30만 이상 그리고 그 지역의 도로나 수도와 같은 기반시설을 잘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자연환경이나 경관 같은 것들을 해치지 않아야 되고 문화재 같은 것들의 훼손 우려가 없으셔야 돼요. 자, 이런 것도 일종의 환경 요건이죠. 자연환경이나 문화재 훼손하지 않아야 될 요건, 기반시설 요건, 면적 요건, 거기다 아파트를 지을 때는 규모가 크게 돼야 된다. 30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나머지 요건이 절반 이상은 계획관리지역 땅을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들은 보전관리나 생산관리지역 쪽이 포함돼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기타 요건 4가지를 모두 맞춰서 절반 이상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해놓고 나서 4가지 기타 요건을 모두 맞추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관리지역 내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양거래 1번 케이스는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안 된다는 거야. 관리지역 내에서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여기 양가로 2번으로 가시면 돼요. 기타 요 양가로 1번 말고 요 2번의 방법도 우리 용도지구 중에서 개발진흥지구를 정하고 추가적인 요건 같은 걸 맞추시면 돼요. 여기 나오는 요건은 위치 요건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우리 좀 나중에 공부를 좀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도 요 양가로 2번이라든가 3번 같은 케이스를 이용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 외의지역에서는 양가로 1번하고 양가로 3번 정도만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가로 2번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우리 다시 한번 3월달에 복습을 할 때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을 했어요. 그럼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3년 안에 결정고시 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까?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갈 내용들. 아까 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되는 결정고시가 되면 3년 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냐? 여기 보니까
1번부터 8번까지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3번하고 5번 항목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기반시설의 배치입니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요거하고,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 배치 끝나면 이제 개인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관청이 통제합니다.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 건축물의 종료 제한, 건축 제한과 같은 말이에요. 어떤 업종은 되고 어떤 업종은 안 되고 이런 거. 건물의 크기를 규제하는 건폐율 용적률을 새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만들어주고 건축물의 높이. 자, 이 파란색은요. 지구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한다. 이게 필수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 때. 자, 지구단위 계획으로 세부적으로 개발 계획을 짤 때는 기반시설의 배치, 그 다음에 기반시설 배치하고 나서 주변에다가 건물을 짓는데 개인적으로 건물의 업종 제한, 용도 제한할 수도 있고 기존에 배운 건폐율 용적률과 다른 건폐율 용적률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건물의 높이까지를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그럼 나머지 항목들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6번 항목, 그 다음에 토지에다 이렇게 거는 선을 그어서 건축선이라는 걸 긋고 건물을 지을 때 넘어가지 못한다. 도로 쪽으로. 환경관리계획, 교통처리계획은 이런 것들은 6, 7, 8번은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임의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이렇게 잘 구별을 해서 이걸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에는 뭐 1번처럼 용도 지역이나 지구의 명칭을 뭐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거, 용도 지역이나 지구 명칭을 세분 변경하는 것, 용도 지역 명칭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변경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런 명칭 같은 것들 변경하는 거는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 자, 4번처럼 도로로 둘러싼 일단의 지역을 별도로 이렇게 구획하는 거, 도로로 이렇게 둘러싸인 지역들을 우리가 별도로 이제 그 획지라는 말도 쓰는데 이런 것들 같은 거, 그 다음에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환경관리 계획, 교통처리 계획은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실 때 외우시는 게 아니라 구별을 하셔야 돼요. 기반시설의 배치,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물의 높이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 때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나머지 환경관리 계획이나 교통처리 계획은 건물의 배치 형태, 색채 이런 것들은 포함될 수 있다. 1번 지문처럼 건축물의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같은 것들에 대한 세분도 포함될 수 있다. 자, 보시면서 3번과 5번은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 때 내용으로 반드시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안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에 잘 맞게 건물을 짓거나 또는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위반하면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벌금이니까 이런 처벌 조항도 좀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지구단위 계획을 잘 지켜서 또 건물을 지으면 아까 처벌하는 거랑 반대로 또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잘 지키면 국토법상 3가지 규정, 또 건축법상 이렇게 5가지 규정, 그 다음에 주차장법상 주차장 대수를 좀 줄여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완화할 수 있어요. 건축법상 건축 제한 같은 건물의 종류 제한, 이 건축 제한이 우리 앞에서 배운 지구단위 계획 그 내용 중에서 그 용도 제한하고 같은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 건축 제한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런 것들, 또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지구단위 계획에 반드시 넣어야 되는데 뒤에 가보니까 지구단위 계획으로 잘 지켜서 건물을 지면 이런 것들을 완화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완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에서도 이 조경 설치하는 면적을 좀 줄여주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좀 완화시켜주고 건물의 높이 제한 같은 것들이 2가지가 있는데 건축법에서, 그리고 이런 공개공지 사람들이 쉴 수 있게 이렇게 대형 건축물에는 건물 바깥에다 공개공지를 좀 만들어주고 의자 같은 것들을 설치를 좀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면적들을 좀 줄여주는 형태도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을 잘 지키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규정들입니다. 자, 그리고 주차장법상 이 부설 주차장 설치 규모를 좀 줄여서 이 설치 계획서 같은 것들을 좀 완화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잘 지키면 상을 받고 지구단위 계획을 안 지켜서 건물을 막 함부로 지면 아까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벌금이니까 이런 규정들을 잘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 자, 우리 예전에 공법에서 무슨 계획이 나오고 수립 기준자가 나오면 이런 것들은 국토부 장관님이 정한다는 표현을 썼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조례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시면 안 돼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행정청이 만드는 세부 기준, 행정청들이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 때 보고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앙관청인 국토부 장관님이 정해서 이거를 하급관청한테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님이 정한다. 일종의 행정규칙으로 자, 그 국토부 장관님이 정한다는 표를 좀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요. 주민은 이방권자한테 이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 변경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다. 자, 우리 요거는 앞에서 배운 거죠. 오늘 강의 드린 거 없었고 우리 앞에 3강에서 도시관리계획 2반 결정 배울 때 주민이
지구단위계획 구역 같은 것들을 정하고 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건 3강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동그라미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X가 되는 거예요. 자, 왜 X입니까? 개발제한구역에 해제가 되는 구역이란 말을 반드시 붙이셔야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을 만들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틀렸죠. 자, 건축선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아까 우리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환경관리계획, 교통처리계획은 포함될 수 있고 기반시설의 배치,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같은 것들은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만 잘 공부하시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거 복습하겠습니다. 자, 지구단위계획을 학습하는 절차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처음에 지구단위계획이 어떤 계획이냐, 자, 도시의 일부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해주면서 개발하는 계획이다. 자, 우리 실효조항에서는 3년짜리가 있었고 5년짜리가 있었죠. 실효조항 좀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대상은 도시지역에서는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도시지역에서는 지정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자, 도시지역 외의지역으로 나가시면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각각 그 방법을 적용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도시지역 외의지역도. 자,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갈 내용도 있었죠.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2개,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의미적으로 포함되는 것들,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잘 지키면 10가지 관련 법 규정을 완화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기준 같은 것들은 국토부 장관이 이미 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지키지 않고 건물을 지면 2년 이상 징역 2천만 원 벌금이니까 우리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의의부터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하고 지구단위계획 내용 살펴보시고 완화되는 규정까지 이렇게 한번 쭉 올라가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내용들은 자, 우리 9강의 개발행위 허가제 이제 국토계획법이 10강까지 강의가 진행될 거니까 거의 다 끝나가네요. 자, 우리 밴드하고 유튜브에서 저랑 같이 소통하시는 것도 잊지 말고 계속 우리 동영상 같은 거 확인하시고 또 질문 같은 것도 올리시고 또 필요한 자료 같은 것도 요청하시면 제가 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